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매물을 올려놓았는데 매도자들이 경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세 하락이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반등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참 큰일이죠? 자, 집주인이 그런데 경악할 이상 신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시가 딱 되면 이제 집값 곡소리가 들릴지 아니면 집값이 반등이 될지. 먼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실래요? 보수와 진보 정권의 집값 폭등락 그래프,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먼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 이제 보수적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꼭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진보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집값이 올랐어요. 볼까요? 노태우 정부 거의 여기 그래프 보이잖아요. 거의 제자리네요. 추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대규모 공급, 즉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결국 폭락을 했죠. 자, 김영삼 정부 때 보수, 이때는 이 물량 때문도 아닌데 계속 못 갔어요. 별로 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IMF가 터져버렸죠. 자, 이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벌써 2명.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진보 정권이 사실상 이제 잡은 건데, 김대중 대통령 때 공급 억제, 각종 규제,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뛰어버렸죠. 자,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처음에 조정을 좀 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폭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김대중 정부 때도 많이 뛰었어요. 집값이. 이제 얼마나 뛰었는지는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진보만 만나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규제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 규제를 못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결국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자, 물론 리먼 파산이라는 이게 좀 문제가 생겼지만 집값이 내려갑니다. 역시 보수 정권 때는 내려가죠. 바로 바톤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도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후반기 때는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는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오른쪽에 속하지만 우상향을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떨어졌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억제 끝없이 치고 올라갔네요.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아까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이명박 정부 여기 보세요. 대규모 공급 증가. 역시 2기 신도시와 뭐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끝자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마다 꼭 이렇게 엄청난 3기 신도시,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때 또 쏟아질 것 같아요. 매물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수 정권 때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것도 지금 집값 꼭지까지 올라왔잖아요. 떨어질 확률이 유력하고 3기 신도시까지 있고 모든 조건이 정말 예외 없이 집값 하락을 가리킵니다. 진보 정권 때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됐고, 자, 2021년, 26년 부동산 대폭락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잠깐 반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값은 폭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벙 찐 거예요. 많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거든요. 보실래요? 자, 3기 신도시 공급 폭탄의 올드타운 전락위기. 3기 신도시 잘못하게 되면요, 이제 2기, 1기가 많아가지고 1, 2, 3기 신도시가 싸잡혀가지고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물론 3기 신도시는 분양을 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2배까지는 간다고 봐요. 근데 1, 2기 신도시는 이미 2배 이상 뛴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떨어진 후에 회복이 좀 어떨까 이게 걱정돼요. 21년, 22년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하락이 시작됐어요. 가장 하락을 먼저 이끈 것은 대출 제한입니다. 부동산 영끌이 힘들어지고 이게 급감해지고 수요 감소로 집값이 하락한 거죠. 담보, 신용, 집단,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중단됐거나 제한이 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3년 하락 확대,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하락 확대인데 이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영끌, 급감,
그 다음에 수요 감소로 하락 확대. 연끌을 안 하다 보니 이 갭 차이도 큰 상태에서 갭 투자도 줄어든 거예요. 21년, 22년 6번 정도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들어가면 대략 2% 전후로 기준금리가 확정될 거예요. 물론 미국도 지금 적게는 7번, 많게는 10번까지 내다보잖아요. 금리 인상을.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대략 한 2%에서 3% 사이로 금리가 형성될 것이다. 기준금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24년에 무엇 때문에 떨어지느냐? 폭락 시작인데 물량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량, 공급 물량, 분양 물량은 21년부터 시작했는데 22년부터 27, 8년까지 계속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무려 60군데 가까이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년부터 시작된 사전청약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26년까지 계속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는 언제입니까? 23년부터 입주하는 거예요. 28년까지. 즉 입주 때 사단이 나죠. 23년부터 28년까지 또 이 분양 물량만이 아니라 물량, 다주택 매물, 법인 매물,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이 보여요. 24년, 3년은 완전 폭락장이 되지 않느냐.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 물량 폭탄이 되다가 집값을 잘 잡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에서 26년 이제 확대, 바닥을 저는 26년 정도로 보는데 이건 좀 가봐야 알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더 확대되느냐? 인구까지 감소되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에 생산 인구가 급감, 그전에는 인구가 감소 안 됐어요. 특히 생산 인구가 늘어나기만 했지 줄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현실화 될 거예요. 더군다나 저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무려 40%예요. 여러분들 1인 가구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뛴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주로 20대하고 60대 이상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게 돈이 부족해, 자금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수요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이 집이라는 게 뭐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만 있습니까? 원룸, 투룸 뭐 해서 아주 고시원까지 해가지고 잡히지 않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인 가구는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살아요. 자,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집값 대폭락 정책과 상승 정책.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집값을 장기적으로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왜냐? 일단 공급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장사 없는 거예요. 분양 물량이 넘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폭등에 또는 상승에 또는 반등의 요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같이 보자고요. 먼저 공급 천만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규 분양이 200만 대략 이제 아마 활성화될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 역세권 등 이런 여러분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뉴타운이든 또는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든 촉진지역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런 것들 개발되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 집값이 꿈틀거리겠죠? 자, 3기 신도시 택지 이 분양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민간 분양 확대 이게 마음에 제일 들어요. 그전에는 너무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민간 분양을 본격적으로 해버리면요 미분양 나올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분양받는 형태가 돼야 유주택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민간 분양 확대, 임대는 축소하고 일반은 확대 이러면 집값 떨어져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매물 유도. 자, 800만 채가 매물인데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 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할 확률이 커요. 아마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잘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 물량이 나와줘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만 누차 얘기했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할 거라면 좀 보유세나 종부세 이게 채찍도 해야 돼요. 안 팔면 세게 때리겠다. 그래야 팔죠. 그 다음에 갭 투자 매물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합대책이 문제예요. 먼저 정책 수정, 누더기 정책. 지금 현재 지금 정책은 누더기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세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양도세는 진짜 일시적이 너무 어려워요. 대출 이것도 까다로워요. 청약도 진짜 어려워요. 청약조차도 주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자격이 안 되고 이게 그때그때 자꾸 누더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심플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건. 그럼 집값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들이죠. 재건축 개발 이걸 완화하고 규제, 용적률, 속도 완화하면 집값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완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반등합니다. 반등 정도가 아니라 또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방지 대책. 갭투자, 누진세, 임대차 사업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거 지금 추가해야 돼요. 투기방지 대책이 전혀 없어요. 투기꾼들이 꼭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투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심코 하는 이 폭등장의 갭투자도 투기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냉정하게 말하면 투기라는 용어는 없죠. 투자죠, 투자. 자,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라는 개념이 맞아요. 어찌됐거나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세금, 대출, 금리. 자, 세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지금 다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완화한다는 얘기만 들리지 좀 너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징벌적 세금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너무 이거 완화하게 되면 집값도 올라갈 소지가 있고 대출 정책, 담보, 신용, 대출, 전세자금 대출 또는 DSR, LTV 이거 완화한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예외를 만들어주면 역시 또 연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계획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물론 하느니 알아서 하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책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가 하락하고 또 분양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기준 금리를 갖다가 자꾸 올리지 않도록 또 방어를 해버리면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가죠. 대출을 자꾸 대출 금리도 올려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집을 안 사죠. 그리고 저축 금리 좀 올려주는 게 그 현금을 적금이라든가 예금을 드는 사람들 뭔가 신바람이라도 나겠죠. 즉 결론적으로 내리면 공급 확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물론 그 전에 다 나온 정책도 있지만 종합대책은 일부는 괜찮은데 일부는 단기 상승 정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승을 억누르는 정책을 병행해라. 다주택자들, 무주택자들에게 자 매물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 이후 싸게 매입했어요.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사업자, 그 다음에 갭투자, 외지인, 법인 이게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40대, 50대 좀 연령층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거 많아요. 싸게 매입했죠. 얼마나 싸게 매입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무주택자들에게 많이 전가를 했어요. 주로 2030 젊은 세력들이 21년에서 22년 이제 올해까지 비싸게 매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다주택 아마 중과세 이제 완화해주면 매물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또 연끌해가지고 패닉바잉. 더군다나 대출 아까 LTV 완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잡으려고 하겠죠. 연끌로. 무주택 그러면 갭투자도 늘어나요. 연끌이 늘어나면 갭투자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 개인들. 현지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외지인들이 와서 싹쓸이 한 다음에 뒤에 설거지하는 게 현지인들이거든요. 20, 30대 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비싸게 매수해요. 즉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들한테 이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이걸 잡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윤 대통령 당선자 공약 간단하게 정리하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반등 전망을 한다고 뉴스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건데 지금은 단기도 중요해요. 모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살려서 완전히 굳히기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이걸 반등시키면 또 언제 잡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여름이 돌아오고 있는데 자 주택 공급 장기 폭락의 요인 맞아요. 250만 공급 수도권 130만 민간주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찻집 20만 가구 이거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다만 이 분양의 바로 전 단계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단기 폭등의 요인이 돼요. 역세권 용적률 500부터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개선하거나 아예
그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게끔 한다든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든가, 재정비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지나치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세제 단기 상승 요인이 이것도 맞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때를 봐야죠. 대출 규제 완화, 신혼부부 LTV 80% 상향, 종부세 재검토하고 종부세 재산세를 합쳐갖고 더 줄여주거나,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건 좋은데 페널티는 없이 그냥 경감만 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교통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뭐 상승 요인까지는 아니고 좀 장기적인 건데, 아무튼 GTX 노선 연장, GTX 3개 노선 추가, 다각도의 교통 확대,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네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이 요인을 속도 조절하자. 부동산 대세 하락,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하면, 자,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 A는 현재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대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동그라미 친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반등하느냐 내려가느냐인데, 내려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 반등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자체 선거 여름에 폭등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기대감을 줌으로써, 즉 상승, 규제를 지나치게 다 철폐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C 보세요, C. 22년에서 25년까지 계속 상승한다. 이게 주로 전문가들, 폭등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말도 안 되죠. 2014년부터 뛰었는데 어찌됐거나 반등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B 좀 여름에 약간 반등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떨어진다. 22년 약간 반등한 후에 결국은 하락한다. 결론적으로는 A 쭉 빠지거나, 두 번째 반등하는 척 하다가 결국 빠지거나, 자, 22년에서 25년, 23년에서 26년 결국 대세 하락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쭉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집값을 띄우려고 하지 않는 한은 이건 불가능해요. 이제 역대 대통령 때 정말 아까 제가 표로 말씀드렸듯이 그랬느냐? 김현상 정부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내려간 거지만 0.8억 조금 뛴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2.9억 줬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노무현 정부 엄청나게 올라갔죠. 6.3억.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2억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초기 때는 떨어졌는데 후기 때 좀 올랐죠. 문재인 정부 엄청 올랐죠. 금액이 2.2억이었던 게 3억. 3억이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 5.9억.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 10.2억까지 빠졌다가, 12억이 10.2억까지 빠졌다가 박근혜 정부 끝날 때 13억.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 이거 20년 기준으로 21억인데 지금은 한 25억입니다. 땅값 한번 볼까요? 자, 노태우 정부, 김현상 정부 때는 내려갔네요. 그렇죠? 수직으로 가거나 이게 수평으로 가거나. 근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뛰었죠.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뛴 거 보죠. 그러니까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만나면 집값이 신기하게 올랐고, 나머지 보수 정권 때는 떨어졌는데, 이제 또다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 왜?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진 데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신기하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분양 입주 물량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7년에 5억대 했던 아파트가 12억대까지 더블 이상 뛰었죠. 진짜 많이 뛰었네요. 서울 아파트. 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세제, 대출 단기 급등. 단기 급등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약이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이 두 가지, 재건축 재개발하고 세제 개편 있잖아요. 세제라든가 대출, 이것은 너무 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완화하게 되면 집값이 또 불장이 일어나면 이거 쉽게 못 끄거든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 하면 안 돼요. 분양가 규제 합리화, 즉 이걸 뭐 폐지시키겠다고도 말하는데 상한제 폐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자, 재건축 용적률 상향, 뭐 장기적으로는 해야겠지만 때가 지금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뒤로 다 미뤄야 돼. 이거
서울시장도 이거 막 진행하려고 했다가 집값 올라가니까 좀 멈칫했잖아요. 과도한 기부 체납 방지. 자, 그리고 지단세 좀 낮추겠다. 종부세 뭐 동결하거나 1주택자도 낮추고 다주택자들도 낮추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너무 지나친 건 낮춰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자 감세만 할 게 아니고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양도세 이거 중과세 2년간 배제, 1년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페널티를 주는 상태에서 중과세 배제. 취득세, 자 이것도 지나치게 낮추면 안 돼요. 그럼 다주택자들 또 집 사게 해요. 결론적으로 대출도 그런데 80%도 인상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세제, 대출,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제 끼면,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풀어제 끼면 집값 급등합니다. 자, 은행 금리 영끌과 전세가율 갭 투자 분석. 여기 보시면 자 기준금리 보세요. 21년 옛날에는 2009년에 5%까지 갔던 기준금리가 지금은 자 이제 좀 올라와서 1%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한 2포인트나 3포인트 선 언저리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의 여신금리,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금리가 여기 옛날에 거의 8%까지 2009년에, 지금 한 이제 좀 올라와서 5% 내린데, 좀 올라가면 아마 6, 7까지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건 갭투자인데, 자 보시면 이거 자 매매가입니다. 매매가. 이렇게 그래프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요. 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뛸 때는 전세가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뛰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갭투자가 참 어렵죠. 전세가가 여기고 매매가가 여기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짝 붙었네요. 여기나 여기. 이게 바짝 붙었을 때는 돈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예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기서 약간 좁혀지는 중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 여기 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지방은 좀 예외죠. 지방은 싼 것들은 아직도 바짝 붙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수도권 기준으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얘는 내려오고 전세는 이제 그대로라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거의 이렇게 바짝 붙을 거예요. 이 바짝 붙는 시기가 집값 폭락장인 2024년부터 2026년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갭 투자를 하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쌀 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전문가가 집값 띄우는 정책이 혈안이 돼 있다. 보세요. 이것부터 꼭 잡아줘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라. 자 이분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라. 용적률 상한 등 정비 규제 완화해라. 대출 한도 확대 등 대출 규제 완화해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기를 부추기고 있죠. 종합부동산 양도세 세제 개편해라. 세제 완화해라. 자, 양도세 중과세는 완화하는 거 저도 동감을 해요. 매물이 나와줘야 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좀 적정선에서 해야지. 뭐 다 완화. 집값 띄우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아니 막말로 실수요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주택자들이 집 잡으면 집값 뛰는데.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잘못 개편하면 또 난리 날 텐데. 대출 규제 완화하고 3법 개편해라. 임대차 3법 논의. 이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또 올라가요.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봤더니 이 네 분 다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네. 이 네 분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기, 인천, 경남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1년 만에 분양하는 게 3만 6천 건이고요. 경기도만 1만 건이 몰려있어요.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만 6천 건이면 여러분들 이게 한 달 물량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거의 40만이 넘어간다는데 보통 20에서 30만이 적정 물량이거든요. 물량 폭탄이 벌써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 부동산 매수 심리 꿈틀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50에서 지금 자꾸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심리가. 여기도 보세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쪽 내려가줘야 하는데 안 내려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한번 보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대구, 서울, 강북, 서울, 수도권, 경기도, 서울, 강남. 자, 주로 수도권 쪽 어때요? 이게 뭐냐면 저번 주 대비해서 이렇게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빨간색은. 이 파란색은 매수 심리가 떨어졌다는 건데 주로 지방밖에 없어요. 매수 심리가 떨어진 게. 그렇다고 지금 막 팍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심리가 꿈틀거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여기에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기름 붓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집값이 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흐름이 대세 하락적으로 모든 지표가 가고 있어요. 참 잘 되는 현상인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멈칫거리고 있는데 헛발질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재 보자고요. 인천, 서울, 경기, 세종 다 마이너스잖아. 대전, 대구, 울산, 부산까지. 마이너스 루트잖아요. 이 핵심 지역이. 그러니까 집값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 전국 마이너스, 서울 마이너스, 수도권 마이너스, 지방도 마이너스네요. 그런데 이걸 꿈틀거리게끔 만들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폭락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